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연구하고 있는 최윤섭이라고 합니다. 이제 2018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뉴스들을 제가 골라서 간략하게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로는 FDA의 규제 혁신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사실 의료는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이 의료 산업과 규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최근 디지털 기술이 의료를 혁신함에 따라서 이 규제 기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FDA가 이러한 규제 혁신을 만들고 있는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규제를 균형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지나치게 규제가 높게 되면 이 효율적인 기술의 혁신도 방해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환자의 혁신에 대한 적시의 수혜를 저해를 하게 되고요. 반면에 지나치게 낮은 규제를 하게 된다면 안전성과 효과성의 증명이 부족한 기술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지나치게 높은 규제와 지나치게 낮은 규제 모두 결과적으로는 환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균형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인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의료기기 규제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FDA가 과거의 의료기술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규제 역량이 현재의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 최근에 메디컬 디바이스, 그러니까 의료기기의 범주 자체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기존의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들은 이 의료기기가 하드웨어라는 이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최근에는 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전문 용어로는 이 소프트웨어 에서 메디컬 디바이스들이 등장함으로써 기존의 규제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하드웨어 의료기기와는 다른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DA는 기존의 규제가 현재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드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출시 전에 인허가를 받는 부분이 이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과 환자에 대한 그 접근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리스크에 기반한 어프로치가 필요하지 않냐는 것이 FDA의 고민이 되겠습니다. 특히 FDA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 스콧 거틀립이라고 하는 FDA 수장이 바뀌면서 이러한 변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스콧 거틀립은 본인이 의사이자 이 스콧 거틀립 국장은 본인이 의사이면서도 산업계에서 아주 오랜 경험을 쌓은 분인데요. 그러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것만큼 FDA를 더욱 파격적으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FDA 블로그에 이분이 올린 글을 보면 굉장히 신선한데요. 어떤 말을 했냐면 FDA의 전통적인 의료기기 심사 기준은 새로운 종류의 의료기기 심사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의 특성을 인식하고 양질의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규제의 개선을 통해서 혁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FDA는 작년부터 시스템을 아예 바꾸고 있는데요. FDA 내부에 이 디지털 헬스를 전담하는 부서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 부서를 맡은 분이 이 바쿨 파텔이라고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을 계속 하시고 특히 미국의 규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이름은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텐데요. 특히 지난 5년 정도 FDA가 만들어 왔던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규제 혁신들은 거의 이분이 주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2017년도 7월 달에는 이 디지털 헬스 이노베이션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규제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이 디지털 헬스케어 액션 플랜에는 상당히 다양한 안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즉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그 프레임워크 자체를 바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이 기기가 어떤 기기인가를 바탕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압계를 개발했다고 한다면 그 혈압계를 중심으로 인허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 기기가 아니라 기기를 누가 만들었는가를 중심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아닌 이 개발사 기반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 적절한 자격 요건을 갖춘 회사에 이 자격을 부여해서 이걸 이제 프리서티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프리서티피케이션을 받은 기업에서 만든 의료기기 혹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에 대해서는 이 규제가 면제가 되거나 혹은 아주 간소화된 규제만을 거치면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잘 워킹을 한다면은 이 제조사와 환자 간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들은 보다 큰 자율권을 가지고 자신의 기술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더욱 빠르게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환자들은 그런 혁신의 결과물을 적시에 수혜할 수 있게 됩니다. 몇 달이 지난 작년 9월 말에는 이러한 프리서티피케이션에 파일럿으로 참여할 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100개가 넘는 많은 지원 기업들 중에서 9개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 기업들 중에는 애플이나 삼성, 이 구글 자회사인 버릴리 같이 이 대형 IT 기업들도 있고요. 존슨앤존슨이나 로슈 같은 의료기기나 이 제약사도 있습니다. 또한 핏빗이나 피어세라피틱스, 포스포러스라고 하는 이 헬스케어 스타트업들도 있고요. 핏빗은 아시다시피 그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 밴드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피어세라피틱스는 소위 말하는 그 디지털 신약, 디지털 세라피틱스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포스포러스는 이제 유전자 분석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한 제1형 당뇨에 대한 비영리 조직인 이 타이드풀도 이러한 파일럿 참여 조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즉 다양한 규모와 다양한 위험도의 이 다양한 성격을 가진 의료기기를 포괄하는 식으로 프리설트에 대한 파일럿이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이런 프리서티피케이션이 어떠한 방식으로 워킹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 디테일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파일럿을 진행을 하면서 그러한 구조를 조금씩 잡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 들어서는 FDA 주최로 파일럿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워크숍을 하면서 의견 청취를 하고 이 프리서티피케이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런 자리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들이 지난 4월 달에 이 워킹 모델로 나오게 되면서 아직 베일에 쌓여있던 이 프리서티피케이션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정보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이 워킹 모델에 대한 문서를 다 리뷰해드리지는 못하는데요. 상당히 긴 문서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특히 미국에 진출할 기업들은 이 문서를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워킹 모델도 아직까지는 드래프트 초안이고요. 올해 말까지 이 드래프트가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워킹 모델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프리서티피케이션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기업을 찾는가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프리서티피케이션은 그 소프트웨어 as a medical device,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의료 기기를 시장에 출시한 이후에도 RWPD가 뭐냐면 리얼 월드 퍼포먼스 데이터입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기기를 잘 모니터링하고 관리, 수정, 업데이트할 경험과 역량이 있는 회사를 찾고 있다. 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과 역량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FDA는 이 Excellence Principle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기준으로 이 Culture of Quality와 Organizational Excellence를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5가지가 상당히 정성적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에 대한 퀄리티나 페이션트 세이프티나 클리니컬 리스폰시빌리티나 사이버 시큐리티 리스폰시빌리티, 프로액티브 컬처 이렇게 보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당히 정성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프리서티피케이션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첫 번째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업을 찾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고 그 5가지 기준 다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은 이 프리서티피케이션 레벨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레벨 1과 레벨 2로 나눠지게 되는데, 기존에 이러한 소프트웨어에서 메디컬 디바이스를 출시한 경험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따라서 이 레벨을 나누겠다는 것이고요. 실제 이러한 레벨을 어떻게 부여받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규제가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가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메디컬 디바이스를 크게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타입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소프트웨어 메디컬 디바이스에서 나온 정보가 의학적 의사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적용 대상의 의학적인 상태나 조건에 따라서 9가지의 타입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워킹 모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크게 3가지 기준으로 실제 규제를 얼마나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규제를 면제할 것인지를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아까 이번 전장에서 말씀드렸던 이 기계 타입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이 기업이 레벨 1이냐 레벨 2냐, 즉 얼마나 과거의 소프트웨어에서 메디컬 디바이스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기준은 이게 이니셜 프로덕트냐 아니면 메이저 체인지냐 마이너 체인지냐에 따라서 갈리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타입 3의 디바이스라고 했을 때에는 이니셜 프로덕트, 아예 신규 기기이면 이 아주 간소화된 리뷰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메이저 체인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경험에 따라서 갈리게 됩니다. 레벨 1 기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이 간소화된 리뷰라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레벨 2의 경우에는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네를 믿고 리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 마이너 체인지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리뷰가 이제 면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FDA는 앞으로 이러한 그 프리서티피케이션 기조의 규제를 더 확대할 계획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유전정보 분석의 DTC 서비스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DTC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하는 것이 의사나 병원을 거치지 않고서 이 환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서비스 방식인데요. 특히 실리콘밸리의 23andMe와 같은 기업이 이러한 DTC를 많이 추구를 하면서 FDA와의 많은 고초를 겪기도 하고 또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최근까지 FDA는 이 개별 케이스에 대해서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달에는 고틀릭 국장이 앞으로 유전자 DTC 검사에 대해서도 이런 개별 제품이 아닌 제조사 기반의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런 23andMe의 규제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FDA도 많이 배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 질병 위험도의 DTC 검사를 한 번만 제대로 인허가 받은 회사의 경우에는 이 정확도나 이 검사에 대한 역량을 증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후속 검사는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작년 11월 달에는 이러한 것이 안 정도였지만 지난 6월 5일에는 이런 안이 이제 발효가 되었습니다. 최초 한 번만 99% 이상의 이 분석 정확도를 증명을 하게 되면 이 회사는 정확한 유전정보 분석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그 이후의 서비스는 이 출시 전의 인허가를 면제받게 됩니다. 다만 민감할 수 있는 4가지 종류의 분석에 대해서는 이 규제 완화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산전 진단이나 암 발병 가능성 검사라든지 약물 유전체 검사, 우성 유전 질환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과거와 같이 개별적인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러한 그 프리서티피케이션의 기조가 잘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료인공지능인데요. 의료인공지능은 아까 언급한 이 소프트웨어에서 메디컬 디바이스의 대표적인 예시이고, 또 시간이 갈수록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하드웨어 기반으로 한 규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스콧 고틀릭 국장은 본인의 트위터나 아니면 이러한 강연에서 앞으로 의료인공지능의 이 인허가에 대해서도 이 프리서티피케이션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이 계획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상반기의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주요 뉴스에 대해서 두 번째 키워드인 FDA의 규제 혁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